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 시카고 대 미네소타 경기인데 어려운 경기죠, 일단은. 왜냐하면 시카고를 참 파악하기가 어려워. 기본적으로 작년보다 오펜시브 레이팅 같은 것들도 그대로인데 얘네들이 이상한 게 페이스는 빨라졌다. 리그 전체에서 페이스가 1위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플레이 스타일상으로는 이제 상대 페인트 존에 들어가가지고 득점한다든지 이런 인사이드 득점보다는 리그에서 세 번째로 3점을 많이 던진다. 외곽을 좀 많이 하는 팀들이거든요. 반대로 상대 팀을 좀 얘네들과 페이스가 빠르다 보니까 본인들도 빠르게 공격을 하는데 외곽 위주로 많이 하는데 또 상대 팀의 이런 공격 시도도 억제를 하지 못해 서로 간에 많은 시도를 주고받는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인사이드 수비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시카고가 참 색깔이 이게 뭘 추구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일단 보이는데요. 반대로 미네소타는 지금 본인들의 야투 시도는 리그에서 가장 적습니다. 대신에 3점슛 시도는 많아요. 되게 신중한 공격을 하고 외곽에서 스페이싱 통해가지고 오픈 3 찬스를 노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콜리 정도의 괜찮은 포인트 가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인데 얘네들도 보니까 인사이드에서의 득점 비율보다는 외곽에서의 득점 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뭐 속공이라든지 턴오버 유바 이런 좀 뭐랄까 압박을 해가지고 딱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프코트 오펜스를 좀 중시하는 느낌이 들어요. 전반적으로는 느린 느낌이 난다 뭐 이런 건데 이 시카고는 제가 저번에 길이나 화이트 뭐 라빈 이나는 뭐 라빈이 아마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카고가 자랑하던 이런 그 길이나 화이트의 야투 감각들이 전부 실종이 됐었어요. 댈러스 전에. 그날 뭐 도슨무가 대신 나오긴 했지만은 잘한 것도 아니었었고 시카고는 아주 나쁜 경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댈러스전은. 반대로 오늘 또 미네소타를 상대를 하는데 미네소타는 현재까지 사실 공수 양면에서 작년 같지는 않아요. 수비도 사실 엄청 빗바라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나마 3점 수비를 잘한다, 외곽 잘 꽂힌다 뭐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미네소타는 지금 선발보다도 이 벤치 유닛의 경쟁력이 엄청 좋습니다. 그걸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이제 농구가 5명이 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4명만 따졌을 때 걔네들이 코트 위에 있을 때 발생되는 이런 디펜시브 레이팅 수비 수치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네소타가 탑6 안에 2번이나 이렇게 위치를 했습니다. 보면은 고베어, LAW, 나즈리드, 디빈첸조 얘네들이 함께 할 때 이 미네소타의 디펜시브 레이팅이 73.2라는 거예요. 여기 옆에다가 뭐 콜리가 있든 앤트맨이 있든 맥다니스가 있든 누가 있든 간에 얘네들이 이제 함께 할때 미네소타의 수비 라인업이 상당히 강력하다. 그리고 또 NAW, 나즈 리드, 앤트맨, 디빈첸조 얘네들이 함께 할 때도 탑6 안에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 겹치는 거 보면은 NAW, 나즈 리드, 그리고 이제 디빈첸조 이런 애들이 겹치는데 한마디로 미네소타의 벤치 유닛의 수비 생산력이 상당히 훌륭하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미네소타는 지금 선발도 되게 단단해. 물론 이제 랜드이 아직까지는 좀 갖춰졌는지 애매하고 고베어는 인사이드 수비가 특화된 선수인데 내일처럼 이렇게 시카고가 인사이드 지원도 적고 외곽을 많이 시도한다. 이런 팀들한테는 아마 고베어의 출전 시간이 조금 내려가고 나즈리드 같은 애들이 많이 뛸 가능성이 있기는 하거든요. 스몰 라인업을 돌린다든지.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미네소타가 주전이고 벤치고 할 거 없이 이런 단단한 느낌은 확실히 있다. 물론 이제 생산성이 약간 좀 딸리는 게 좀 그래 보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미네소타가 아무래도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원정이긴 하지만은. 근데 문제는 이 미네소타라는 놈들의 또 팀 플레이 스타일상 7.5 정도의 핸디를 만족할 수가 있냐 이런 것들은 고민거리긴 한데 저는 그래도 뭐 미네소타 사이드 보고 7.5는 많이 애매하긴 한데요. 이거는 핸디는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저는 미네 사이드에다가 언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를 보자니 또 시카고는 뛰는 팀이고 미네소타는 하프코트 오펜스 팀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빡세긴 해요. 근데 뭐 기록상으로는 생각보다 시카고가 득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미네소타 실점이 뭐 아주 적지도 않다. 이래가지고 언더도 조금 빡세긴 하죠. 이것도 어렵습니다. 내일. 그다음에 미러키 대 유타 경기가 있는데 이거는 내일 뭐 쿤보가 나올런지 유타에서는 마카넨이 나올런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좋겠지만은 이게 10시 경기여가지고 체크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고 가는 게 좋은데 미러키는 직전 경기 쿤보가 없었는데도 리그에서 가장 잘 나가는 클리블랜드 상대로 아주 좋은 경기를 했었습니다. 4쿼터 때는 아마 8, 9점 차 정도로 앞선 시점도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미러키의 야투 감각이 폭망하고 클리블랜드가 잘해가지고 그 경기를 역전을 당했었는데요. 그날 뭐 릴라드도 굉장히 잘했었고 또 이제 AJ 그린이라고 이 미러키의 어린 선수가 3점을 또 7개나 꽂아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뭐 안드레 잭슨 주니어 이런 친구들도 에너지 발산해주기도 하고 쿤보 자리에 대신 나온 포르티스도
평소보다는 좋은 활약을 해줬었어요. 지금 이제 그 미러키가 내일 뭐 쿤보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직전 경기는 쿤보가 없는데도 상당히 잘 비볐다. 그런 것들이 생각은 납니다. 그리고 내일 또 홈인데 작년에도 이제 원정보다 확연하게 홈에서는 좋은 부분들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고 했었는데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또 유타의 슛감에 달렸어요. 지난 경기 때 이제 유타가 또 마카넨이 없었는데 그날 이제 시카고를 잡으면서 시즌 첫 승을 홈이 아니라 원정에서 신고를 했거든요. 그날 뭐 섹스턴도 터지고 키오테주제도 잘하고 막 벤치에서 이제 콜린스도 엄청 득점 많이 뽑고 캐슬러나 뭐 이런 애들은 또 리바운드도 많이 잡고 유타가 되게 잘 돌아가는 경기였었는데 글쎄 근데 올 시즌 내내 한 7경기 정도를 봤을 때는 유타가 그런 경기를 하는 건 사실 손에 꼽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는 하거든요. 제가 이제 또 뭐 이런 것들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유타에서는 아무래도 라우리 마카넨이 굉장히 중요한 선수잖아요. 내일은 마카넨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보이는 거는 올 시즌 작년에도 마카넨이 있고 없고는 유타의 득점력에서 한 10점가량 이런 부분들을 담당한다고 했었는데 올 시즌에는 뭐 표본이 많이는 없지만은 거의 한 20점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득점 생산성이. 유타는 내일 마카넨이 나올지 클락슨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뭐 둘 다 나온다면은 평소보다는 확실히 득점을 많이 뽑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이 경기는 어지간하면은 보고 가시는 게 좋기는 한데 사실 근데 현 시점에서 물론 내일 뭐 쿤보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얘도 그 햄스트링 쪽에 부상이어가지고 이게 하루 이틀 쉰다고 될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나온 건 없었었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미러키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들어요. 워낙에 이제 미러키도 악선 수비가 안 좋지만은 유타의 이 키온테 조지 섹스턴도 수비적으로는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유타는 이제 캐슬러가 블락이 좋은 세로 수비가 좋은 그런 선수라는 건데 또 미러키는 막 쿤보 말고는 엄청 인사이드 때려받고 그런 친구가 많지는 않고 외곽에서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면에서 미러키를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일은 뭐 마카넨이나 클락슨이 나오면 달라지겠지만은 유타가 이렇게 공격 면에서 득점 뽑는 거나 야투 성공률이나 3점슛이나 트리플 꼴찌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타가 직전 경기 잘하긴 했어도 한 경기 정도는 그럴 수 있다. 7경기 중에. 근데 그런 것들이 연속된다. 이거는 저는 좋게는 생각 안 해가지고 저는 미러키 쪽으로 좋게 보겠습니다. 언더오버는 아예 안 볼 정도로 유타가 뭐 내일 누가 나오냐 이것도 따져야 되고 많이 어려워 보이네요. 개인적으로 언더 생각이 조금은 있는데 언더오버는 안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다음 경기 샌안토니오 대 포틀랜드 경기가 있는데요. 여기는 별다른 그런 결장 상황 같은 것들은 딱히 안 보입니다. 오늘 이제 샌안토니오가 이제 소엔이 결장을 하고 여기 있는 소엔 옆에 바셀이나 트레 존스 전부 다 작년에는 주전이라고 했었거든요. 이런 애들이 다 못 나온다. 사실상 작년에 여기 옆에서 웬베냐마라든지 뭐 켈든 존슨 이런 애들 붙으면은 원래 주전 라인업이거든. 무튼 샌안토니오는 결장이 꽤 빡세다는 건데 특히 이 소헨 저는 이제 소헨이 크리스폴이 오면서 가장 큰 수혜자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드렸었어요. 아무래도 작년엔 소헨이 좀 포인트 가드 역할도 해야 되고 지워진 팀이 많았었는데 폴이 오면서 리바운드라든지 야투 성공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늘어났다. 수혜를 많이 받다고 했는데 소헨이 없는 거는 샌안토니오는 지금 좀 아쉽고요. 그래갖고 어제는 라인업 보니까 뭐 스테판 캐슬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주전으로 쓰고 이랬었는데 휴스턴한테 뭐 100점밖에 못 내고 확 밀리는 경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크리스 폴이 있다 보니까 샌안토니오의 색깔은 지공이죠. 지공. 페이스도 느린 편이고 속공 거의 시도 안 하는 편이고 필드골 시도 많지 않은 편이고 최대한 조립된 공격을 한다. 그래갖고 오펜시브 레이팅이 높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리그에서도 가장 득점이 적은 팀이다. 3점슛 성공률 3번째로 낮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수비는 조금 되는 팀인데 아무래도 뭐 이런 속공 같은 것들도 많이 안 당하고 웬베냐만한 괴수가 있다 보니까 외곽 수비는 조금 떨어져도 인사이드 수비는 확실한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샌안토니오는 평균적으로 점수가 210점 정도밖에 안 난다. 이런 것들이 보이죠. 반대로 포틀랜드도 얘네들도 이제 원래 작년부터 외곽을 틀어막는 아무래도 감독부터가 되게 수비적인 감독이어가지고 포틀랜드도 수비적인 성격이 많이 있다고 했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런 것들이 엄청 두드러지지는 않는데요. 일단 멤버상으로 여기서 사이먼스가 터지고 그랜트 같은 애들 터지고 이러면 오버게임을 종종 하는데 보통은 얘네들이 터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는 하거든요. 저는 이 포틀랜드라는 팀은 여기에 카마라라든지 뭐 아부디아 그리고 벤치에서도 뭐 크리스 머레이 이렇게 좀 견실한 친구들이 빛을 보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 팀의 이제 좀 얼굴은 지금은 이제 뭐 그랜트라든지 뭐 앰퍼니 사이먼스 이런 애들이 차기 뭐 슬래셔라든지 앞으로 팔리의 선수 이렇게 분류되고 있어가지고 많은 공격 시도를 하긴 하는데 결국 포틀랜드라는 팀을 지탱하고 있는 거는 이런 견실한 윙자원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포틀랜드가 꽤나 언더팀의 색깔, 수비적으로 꽤나 질긴 느낌 이런 것들을 내비치고 있어가지고 일단 저는 이 경기도 되게 좀 타이트한 매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상태의 포틀랜드가 되게 올 시즌도 보면은 상대적과 그 다른 팀 상대한 거 보면은 피닉스나 뭐 오클라호마 이런 팀들한테도 꽤나 물고 늘어졌었거든요. 저는 포틀의 프렌 정도는 볼만한 것 같고 그리고 217.5도 꽤나 낮은 기준점이긴 하지만 양 팀의 색깔상은 좀 언더도 볼만은 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짠물 농구가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요. 오늘 첫 경기는 11시 반에 시작하는 아이슬란드 비킹구르 경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 경기를 왜 처음 말씀드리느냐. 지난번에 그 시간대가 조금 좋아가지고 그때도 11시쯤에 시작을 했었어요. 비킹구르랑 아마 세리쿨러 브리의 경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비킹구르는 이제 1차전에서 키프로스 리그의 오모니아 자그레브라는 한테 4대0으로 대패를 했어요. 그리고 세르쿨러는 스위스의 센갈렌을 6대2인가로 개패했다. 이래서 약간 좀 간접적으로 리그 수준이라든지 상대한 팀들의 리그가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리그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급 이런 면들로 제가 세르쿨러가 아이슬란드 원정인데도 좋게 봤었거든요. 근데 까놓고 보니까 비킹구르가 사실 처음에는 세르쿨러가 선제 득점하고 좋았어. 근데 이후에 3점이나 뽑고 승리하는 경기였었어요. 그만큼 이게 아이슬란드 원정이 얼마나 힘겨운가 그런 것들을 보여준 느낌이었었고 사실 경기 내용적으로는 어떤 팀이 막 엄청 잘해가지고 비킹구르가 이거를 세르쿨러를 이겼냐 그거보다는 서로 그냥 많이 주고받고 하다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실력으로 찍어 눌렀다기보다는 여러가지 이런 기운들이 비킹구르가 오히려 조금 세르쿨러의 이런 강세보다는 비킹구르가 잘 싸우는 게 이런 게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상대하는 보라츠 바냐루카는 저는 세르쿨러 브리에비에서도 경쟁력이 한참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뭐 리그 수준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스니아의 약체다 보니까 보스니아 약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보스니아 리그의 이런 레벨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보다 오히려 비킹구르는 좀 쉬운 상대를 상대한다 이런 느낌이 조금은 있고 오늘도 저번처럼 이렇게 홈에서의 강점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면은 이거 은근히 저는 비킹구르 또 볼만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번에는 사실 반대를 깠다가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잘해 약간 좀 배당 메리트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보는 느낌인 겁니다 이거는요. 지금 분명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데 글림트가 노르웨이 강호죠 강호. 얘네들도 이제 좀 신진 강호 느낌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써가지고 구단주가 이제 그 유로파권에서는 얘네들 상대한 팀들 보면요 포르투를 홈에서 잡아내고 브라가랑 또 잡아내기도 하고 이제 포르투갈 팀을 잡아낸 거고 이 위니옥 생질로아즈 원정에서는 비기긴 했는데 어쨌든 2승 1무 정도면은 노르웨이 리그치고는 꽤나 선방을 했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상대인 카라바흐잖아요. 저는 여러 차례 카라바흐 얘기할 때마다 원정 거리가 엄청 길다. 이 지옥의 바쿠 원정 이런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반대로 얘네들이 노르웨이 원정을 오는 것도 굉장히 개빡셀 거거든요. 이게 추운 날씨뿐만 아니라 노르웨이가 여기 홈구장이 여기가 또 이제 인조잔디 구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적응 문제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분명 이제 카라바흐가 상대한 애들 레벨들을 보면은 좀 어렵긴 했었어. 토트넘한테 한 명 퇴장당하고도 3대0으로 패배를 했었고요. 토트넘이 아마 7분 만에 그때 그 드라구신이 퇴장당했는데 그 경기를 3대0을 당했고 홈에서 얘네들이 잘하는 홈에서 말메한테 지고 아이약스한테 3대 떡 나고 이런 거 보니까 옛날 같은 그런 홈발도 못 보여준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보데 사이드로 보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대 슬라비아 프라하도 있는데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한 3년 전쯤인가 2-2 시즌 그때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이후에는 꾸준하게 리그나 유럽 무대에서 상승세에 있다 그런 프랑크푸르트인데 이번 유로파도 첫 경기 이게 아마 3대1로 앞서다가 이제 공중전에서 조금 압도를 당해가지고 3대3이 됐었는데 이후에 뭐 베시타스 원정에서 잡고 리가스 저는 좀 약체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1대0으로 승리를 했었죠. 무튼간에 뭐 잘 싸고 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약간 홈에서 보너스 같은 게 있는데 이 프랑크푸르트도 약간 홈 보너스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제가 뭐 저 어제 슈투트가르트도 얘기를 했었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쭉 보시면은 지난 이제 거의 한 1년 가까이 슈투트가르트라든지 바이에 레버쿠젠 이런 팀들한테밖에 안 졌거든요. 분데스리가에서는 이런 느낌 때문에 아무래도 홈에서의 강세 이런 것도 생각도 나고 오늘 상대하는 이 슬라비아 프라하도 리그에서는 지금 11승 2무로 무패 행진으로 독주하고 잘하고 있긴 한데 얼마 전에 이제 또 유로파에서 빌바오한테 석패한 적이 있었어요. 잘 싸우긴 했는데 그래서 뭐 시즌 전체로는 무패 행진 중도 아니다 이런 거고 어려운 원정길이기도 하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리그 레벨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의 소폭 우세를 점칠 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
글쎄 뭐 프랑크푸르트의 뭐 압도적인 승리 이런 거보다는 햄무 느낌? 아니면 경기가 좀 안 풀린다면 무승부도 생각이 나긴 나는데 얘네들도 무승부 비율이 그렇게 적지는 않아가지고 무승부도 생각이 나긴 나는데 프랑크푸르트 햄무 쪽을 조금 더 저는 위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슈테아와 부쿠레슈티랑 미드필란 경기인데 솔직히 이거는 별다른 생각은 많이 안 들어요. 제가 슈테아와 부쿠레슈티를 엄청 올려쳤었거든, FCSB를. 근데 사실상 이제 첫 경기 최약체급인 리가스를 두드러 팬 거 말고는 그 이후에는 별로 보여준 게 많이는 없었습니다. 레인저스한테 개발리기도 하고 전 이 경기 프랭 갔었는데, 그리고 PAOK 원정 가서 이긴 거 사실 뭐 그렇게 맛있진 않았다 뭐 이런 느낌인데, 반면에 이제 미드실란 같은 경우는 유로파에서 지금 호펜하임이랑 비기고 마카비나 생질러즈 이런 팀들 이기면서 나름대로 실적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나는 뭐 이 경기 별로 안 가고 싶긴 한데 배당상으로는 그냥 홈팀의 프렌, FCSB의 프렌 같은 거 생각이 조금 나는 정도,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타사라이 대 토트넘 경기가 있잖아요. 이게 지옥의 터키 원정, 지옥의 갈라타사라이 원정이긴 한데 사실 요즘 갈라타사라이가 유럽 무대에서 별로 보여준 게 없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매 라운드 동안 실점을 하고 있다. 이제 리가스한테는 그때 이제 2골이나 선제 득점을 하고도 비겼었거든요. 2대2로. 다른 경기들 죄다 오박 게임 나고 상대들도 PAOK, 리가스, 엘프스부리면은 좀 만만한 팀들인데 갈라타사라이가 이런 팀의 이런 이름값을 제대로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제 토트넘은 유로파에서는 진짜 철저하게 로테를 돌리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뭐 어려운 터키 원정이고 좀 난이도 있는 뭐 갈라타사라이 이름값이 있으니까 그런 팀이긴 한데 아마 그전 카라바흐나 페렌치바로시, 알크바르 얘네들처럼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긴 할 거예요. 지금 그리고 토트넘도 이제 센터백 쪽에 반더펜이나 로메로 이런 친구들이 모두 이제 좀 누워있는 점도 거슬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유로파에서는 확실히 카라바흐한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드라고신이 7분 만에 기초적인 실수로 퇴장당하고 3대0을 내는 거, 그리고 페렌치바로 시전도 되게 어려웠지만 브레넌 존슨 같은 애들이 캐리해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토트넘이 원정인데 프렌을 받았다, 꽤 그래도 충분히 누를만 해 보이거든요. 저는 이건 무엇보다도 토트넘의 색깔이나 현재 갈라타사라이의 모양새 이런 걸로는 뭐 오바도 괜찮은 것 같고 토트넘의 프렌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루도고레츠 대 빌바오 경기인데, 이게 루도고레츠는 유로파 부대 단골 손님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번 대회는 1무 2패로 조금 부진하고 있다. 뭐 안더레흐트 한번 만나고,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플젠이랑 아마 슬라비아 프라였나 이렇게 만났었는데 전부 이제 좀 체급차가 보이는 패배였었습니다. 리그에서는 이제 루도고레츠가 불가리아 리그를 13시즌 연속으로 우승을 하고 있거든요. 완전 독주 체제인데 그에 반해서 얘네들이 뭐 유럽 무대에서 보여준 건 없었어요. 챔스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그 하위 레벨 무대에서 많이 뛰었었는데 리그는 독주지만은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은 없다. 하필 이제 또 상대가 빌바오잖아요. 이제 빌바오는 나름대로 이제 유럽에서는 이번 대회에서는 좀 어려운 상대들만 많이 만났습니다. 먼저 이제 로마 만나고 알크마르, 슬라비아 프라 전부 좀 어려운 상대만 만났는데 어쨌든 죄다 언더 게임으로 2승 1무에 그쳤다. 뭐 요즘에는 빌바오가 옛날처럼 리그에서 막 단단한 모습들 이런 게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 이런 유럽 무대에서는 강팀이라고 분류되는 팀이죠. 확실히 루도고레츠보다는. 뭐 얘네들이 이제 그 니코 윌리엄스도 복귀를 했는데 하필이면 지금 공격진에 이제 뭐 구루세타, 베렌게르 그리고 이제 공민, 뭐 오이안 산세트 이런 애들이 다른 공격진들이 좀 많이 부상으로 누워 있어가지고 글쎄 오늘 아마 전력을 다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냐키나 니코가 활약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저는 뭐 빌바오 사이드 이 정도 배당이면 훌륭한 것 같고 언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의 색깔은 저는 언더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니용 생질로아즈랑 AS 로마 경기도 있는데 제가 이제 로마 경기는 맨날 말씀드리는 게 감독이 지금 위기에 있다. 그래도 로마의 수뇌부는 일단은 다음 리그까지는 지금 유리치를 유임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여러 차례 이제 중원에 르페나 마니코네 이런 프랑스 듀오를 주전으로 기용하면서 나름대로 경기력이 괜찮아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팀적으로 잘 돌아가지는 않아요. 비싼 돈 주고 샀던 소울레가 프로시노네처럼 막 직접적인 득점 관여도 잘 못하고 있기도 하고 아직도 좌우 윙백이 좀 확정되지 않은 느낌. 스피나졸라는 큰 부상 이후에 꺾였고 잘렙스키도 뭐 대표팀만큼 잘하지도 못하고 원래 뭐 다른 팀 떠난다고 했다가 다시 뭐 빠꾸시키고 이런 느낌인데, 반대편에 이제 첼릭 같은 경우도 옛날에 릴에서는 릴에서 리그 우승할 때는 나름대로 잘했는데 이탈리아 오고 나서는 되게 별로예요. 그나마 사이드백 왼쪽에 아헬리오만이 합격점인데 얘를 또 이제 그 왼쪽 윙백이 아니라 스토퍼로 쓰고 있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는 에르모소를 써야 되는데 에르모소는 이제 또 피렌체전 퇴장 이후에 부상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그 로마가 센터백도 3백 쓰는데 은디카나 만치니 옆에 누가 서던 간에 3백이 너무 뻣뻣해.
굶뜨다든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요. 로마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스쿼드에 비해서 베스트 11의 조화가 너무 안 맞는다. 제가 뭐 나름대로 좋아하는 팀인데 그런 것들이 아쉽고, 오늘 또 이제 뉴스상으로는 선발 명단이 얼추 나왔어요. 오늘 이제 로마는 그 도우비크를 아마 휴식을 줄 거고 디발라를 쓸 것 같다. 그 밑으로는 이제 소울레나 발단치, 중원에도 아까 말했던 프렌치 듀오 대신에 피실리나 크리스탄테 좀 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도 윙백의 그 샤라위랑 압둘 하미드 이런 애들 세울 거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로테를 많이 돌리는 편이에요 오늘. 그래서 안 그래도 로마가 요즘 분위기도 안 좋은데 오늘 멤버도 좀 많이 바뀐다 이런 느낌이고, 이미 이제 헬라스 베로나한테 3실점을 했거든요. 물론 좀 억울한 부분도 있어. 세트피스에서 운 나쁘게 실점한 다음에 전부 다 이제 좀 역습골이라든지 잘레프스키의 실수 이런 데서 유발된 실점이어가지고 억울한 면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졌었고요. 지금의 로마라면은 이게 홈도 아니고 유로파에서 원정이면은 저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만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위니용도 페네르바체, 보드에, 미드실란 이런 애들한테 1승도 못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그 유로파에서 리버풀을 홈에서 승리해봤던 팀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무슨 일이든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느낌이고, 저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뭐 체급 대비 로마의 사이드를 보는 건 별로 맛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무승부나 위니용 프렌 그냥 그런 쪽의 생각이 나요 오히려. 이거는 뭐 로마 가는 메리트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자, 그리고 다음 아약스 대 마카비 하이파 마카비 텔 아비브 경기 있는데, 리그에서 이제 독주 중인 PSV를 아약스가 홈에서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유로파전도 상대 퇴장이 있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마인까지 해줬었고, 작년에 얘네가 되게 처참했잖아요. 그때 실점이 너무 많았었고 67점인가 넘었었나 그랬었는데, 무튼 간에 올 시즌에는 이런 실점 같은 것들도 확연히 나아졌고, 라이벌인 페에노르트와 PSV를 연달아 꺾은 것이 확실히 나아진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 이제 유로파에서는 이제 그 슬라비아 프라하나 비긴 거 말고는 카라바오 원정도 이겨내기도 하고 베식타스는 4대 0으로 두드러 패고 나름대로 호조에 있는 편입니다. 아약스는 마카비는 이제 직전 소시지전 포함해서 최근 얘네 팀적으로 3패거든요. 리그 이것도 많이 좀 패배하기도 하고 유로파에서도 전패고, 이래서 아약스 원정에서 마카비의 이변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이는 안 볼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뭐 무난하게 저는 아약스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라치오 대 포르투 경기. 이제 직전 경기에서 리그 칼리아리전이었나 그때 이제 누노 타베라스가 라치오가 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격이 조금 부실해서인지 아주 라치오가 속편하게 대승하지 못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라치오는 계속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인 포르투도 많이 회복해가지고 요즘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적도 괜찮은 편이기도 하고, 직전 유로파에서 호펜하임도 무난하게 꺾고 이렇게 있긴 한데, 이 라치오의 마르코 바로니 감독이 지금 칭찬을 되게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 감독이 이제 라치오 역사상 감독 부임 이후에 첫 유럽 대항전 3경기를 모두 이긴 3번째 감독이다. 그 전까지 이제 디노 조프라든지 시모네 인자기 이런 분들이 라치오에서는 그런 업적을 달성을 했는데 전부 다 라치오에서는 훌륭한 성적을 거둔 분들입니다. 디노 조프는 리그 우승까지 차지를 해봤었고요. 뭐 이번 대회에서는 나름대로 전 두 팀이 컨텐더급이라고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박빙의 매치업이 아닌가 이런 느낌인데, 작년에는 둘 다 챔스에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뭐 올해는 저는 이제 라치오가 뭐 루이스 알베르토도 팔고 그 밀린코비치 사비치 팔고 지난 시즌에 그리고 임모빌레까지 팔면서 아주 이제 팀을 완전 갈아엎은 수준인데, 떨어진 전력에 비해서는 이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선수들 이런 것들 활약이 맞물려가지고 새술은 새 부대라는 속담을 떠오르게 하고 있다. 그 정도로 라치오가 잘 나가고 있거든요. 포르투는 뭐 제가 늘 말하는데 어차피 포르투갈 리그에서는 고정적인 탑3급 전력이고, 근데 너무 이제 여러 선수들을 팔아치워가지고 이제는 그 사무 오모르디오 말고는 사실 뭐 이렇게 좀 가치가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남았어요. 얘네들도. 저는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은 응원하는 느낌도 있고, 제가 이탈리아 팀 좋아하니까 라치오 사이드를 일단 좋게 보고요. 근데 이것도 라치오의 뭐 일반승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햄무나 무승부 같은 게 제일 어울리는 경기이기는 해요. 저는 그 와중에서도 라치오가 승점 따는 그림 이런 것들 응원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PAOK 경기도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큰 얘기할 건 없어요. 이제 메뉴가 직전 첼시전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는 메뉴랑 첼시의 맞대결이 EPL 팀들 간의 이런 맞대결에서 무승부 비율이 40%가 넘을 정도로 가장 무승부가 많이 나오는 경기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었는데, 경기 결과도 무승부였었고 그 경기도 사실은 선제골을 뭐 넣긴 했었는데 그 경기 내용은 되게 답답했었어요. 사실은 그 경기도 옛날에 이제 뭐 테나르 시절에는 트벤테 같은 팀한테도 장담할 수가 없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만하다, 제가 메뉴 분석할 때마다 했던 얘기인데,
아직 이제 루벤 아모림 감독이 정식으로 감독 자리에 앉기 전이긴 하지만은 뭐 PAOK도 따지고 보면은 트벤테보다도 확연하게 위급 전력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팀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메뉴 사이드 예상하는 게 제일 맞는 경기인 것 같아요. 메뉴가 얼마나 로테를 돌릴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체급차도 많이 나고 메뉴에 조금 달라진 분위기들 이런 것도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무난한 메뉴 승리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핸디 같은 것들은 여러분 좀 맞는 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포엘 대 피오렌티나 경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비킹그룹 했었었고 이게 예전에는 가끔 이제 아포엘도 챔스에서 보여던 팀이에요. 근데 너무 오래된 얘기이기도 하고 유로파 리그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경쟁력이 딱히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나마 이제 여기가 키프로스 좀 먼 원정 키프로스 원정이라는 게 생각이 나긴 하는데 이제 피오렌티나는 이번 시즌 새롭게 선임한 팔라디노 감독이 수많은 영입생들 제가 여러 차례 베스트 라인업 중에 거의 한 8명 이상이 영입생이라고 했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되게 잘 비벼냈었어요. 공격 축구 1색으로 그게 제일 눈에 띈다. 작년에 피렌체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준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충분히 강력한 컨텐더이기도 하고 오히려 경기력은 작년보다 더 좋아졌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원정이어도 피렌체의 배당은 욕심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전 경기 이제 피렌체가 사실 그렇게 막 로테를 많이 돌린 편은 아니었었거든요. 여기에 뭐 해봤자 소틸이라든지 리차드슨 이런 애들이 확실한 로테고 나머지는 좀 주전에 가까운 애들도 많이 썼어가지고 특히 이제 좌우 윙백 고덴스나 도도는 피렌체의 공격 축구의 아주 핵심인데 얘네들이 풀타임을 썼다. 이런 게 조금 거슬리긴 하거든요. 오늘 이제 피렌체가 유로파에서 오히려 역로테를 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확연하게 주도적으로 상대를 쪼여주는 축구 이런 걸 하는 쪽은 피렌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답한 경기는 아닐 것 같고 저는 피렌체 쪽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할게요. 란이랑 생가란이랑 팀들 북아일랜드 팀 생가란 이제 스위스 리그 이렇게 붙는 애들인데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란은 이번 대회 최약체로 분류된다고 생각이 해요. 북아일랜드 소속으로 아무래도 얘네가 유럽 무대에선 족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리그에서도 애매한 순위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처맞을 게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선에서 이제 란 같은 경우는 코소부라든지 뭐 지브롤터 리그 이런 팀들 상대로 이기고 올라오긴 했는데 기록도 그렇고 걔네들 이긴 거는 누구든 가능하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글쎄 란의 전력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약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갈란은 이제 첫 경기 세르쿨러 브루이에한테 6대2로 대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피오렌티나한테는 홈에서 2대4로 패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피렌체전은 꽤나 이제 긴 시간 동안 나름대로 잘 버티긴 했었거든요. 최소한의 경쟁력은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어있거든요. 글쎄 난 이거는 이 란이라는 팀이 너무 핫발이라 가지고 약간 생갈란을 보는 느낌인데 그래도 이제 생갈란도 종종 이런 유로파 컨퍼런스 무대라든지 유로파 종종 올라오긴 했었던 팀인데 이놈들은 제 눈에 그렇게 많이 뛰진 않아가지고 저는 이거는 뭐 생갈랑 사이드로 좋게 볼 것 같습니다. 그 페트로쿠브랑 라피드빈이라는 팀이 있는데 이번 대회 얘네들도 최약체 중에 하나예요. 페트로쿠브도 몰도바 리그 팀인데 이제 얘네가 원래 챔스 예선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오다바시라는 팀 이기고 다음 라운드 진출을 했는데 아포알한테 닦였고 그리고 유로파 리그 예선 가가지고 이 루도고레츠한테 두 번 다 닦였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6컨으로 온 건데 6컨에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경쟁력이 그러니까 유럽 무대에서는 없는 수준으로 보여요. 저는요. 그래서 일단은 페트로쿠브는 저는 최약체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피드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하게 오스트리아 리그 탑5에는 꾸준하게 들어왔던 팀들이에요. 얘네들은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리그 순위 같은 게 쭉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리그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몇 등에 걸쳤었는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라피드빈 오스트리아 리그에서는 탑5 안에 꾸준히 들었었다. 우승한 지는 이제 07-08 시즌 17년이나 지나긴 했지만은 그 이후로도 경쟁력은 쭉 있었었고 종종 뭐 챔스나 유로파에도 나왔었고 아무래도 유럽 대항전에서의 족적이나 이런 것들은 페트로쿠브랑은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라피드빈 사이드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